네,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SK증권 최석원 지식서비스 부문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최근에 글로벌 증시의 가장 큰 이슈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인플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인플레이션이 정점이 지났다, 아니 계속 남아 있다, 뭐 이런 논란도 있는 것 같은데 부문장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나요? 예, 뭐 양쪽의 신호가 조금씩 다 나오고 있어서 참 판단하기 어려운 시기이긴 합니다. 이제 네. 수치상으로 보면 전년 동월 대비로 봤을 때 작년도에 4월 정도부터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대로 올라갔거든요. 그 네. 이전까지만 해도 이제 2%대 뭐 중후반 이렇게 유지가 됐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인즉슨 올해로 따지면 전년 동월비의 기저 효과가 작용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굉장한 정도의 월간 상승이 나타나지 않는 한 전년 동월비 수치는 떨어지기 시작할 거다 이렇게 보는 예.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조금 나타나고 있는 몇 가지 신호도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뭐 BDI를 비롯한 그런 운임 지수가 좀 떨어진다든지 또 부동산 가격이 이전의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지는 않고 있다든지 뭐 이런 점들 분명히 영향을 미쳐서 이제 고점에 거의 근접해 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네. 이제 문제는 뭐냐면 몇 가지 측면은 또 이게 계속 지금 새로 나오는 이슈들이 물가를 다시 끌어올리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전쟁이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전쟁 이후에는 지금 보면 그 중국 문제가 있는데 이따 중국 문제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중국의 문제가 이게 공급망 훼손 쪽으로 인식이 되면서 네. 이 뭐 좀 전반적인 어떤 그 글로벌 그 물가 상승 압력을 유지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생긴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 전체적으로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에 있어서는 미국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 전반적인 통화 가치 약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걸려 있기 때문에 지금을 완전히 고점 이후 뭐 4월 달부터는 우리가 안심할 만큼 떨어질 거다 이렇게는 안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해 중반 정도까지도 미국은 한 8%, 올해 말 정도나 돼야 한 5%대, 6%대 이 정도까지 떨어지는 이런 고물가가 유지되는 상황일 것 같아요. 굉장히 높은 수준 아닌가요? 그럼요. 지금 이제 8.5%까지 기록을 했는데 네. 내려가더라도 8% 내외 이러면 이건 정말 우리가 과거 한 40년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수치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물가 부담은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계속 지금 들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올해 중반까지는 이런 고물가를 우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제 우리나라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였죠. 지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했는데 네. 하는 총재가 없는 상황에서도 그 금리 인상을 했네요. 네, 앞으로 네.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예, 뭐 계속 인상해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좀 빠르게 시작하긴 했지만 올해 전체적인 금리 인상의 폭으로 볼 때 네. 미국이 지금 3% 정도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에 50bp씩 인상을 하고 또 그게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뭐 두세 차례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적어도 2.5 또는 3% 이렇게 간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1.5%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남아있는 기간 동안 계속 올린다고 해도 이제 2% 초반일 텐데 25bp씩 올린다 그러면 네. 그렇기 때문에 매번 이제 금통위가 진행될 때마다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만약에 금리 차가 또 미국하고 역전이 되면서 미국이 더 높아지는 상황이 되면 아마 환율이 또 문제가 되면서 한편으로는 물가 상승 압력이 더 커지는 이런 현상도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올해 한 3, 4차례 인상을 할 거로 보고 있고요. 총재님이 이제 새로 오시는 분이 어떤 스탠스일지 그게 이제 가장 좀 고민스럽긴 한데 어쨌든 지금의 각국 정부든 각국 중앙은행의 제일 큰 목표는 물가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뭐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제가 보기에는 꾸준하게 물가에 대응한 정책금리 인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금리는 지금 계속해서 꾸준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되니까 뭐 증시가 힘을 받을 수는 없겠죠. 지금 맥을 못 추고 있는데 네네.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올해 초부터 제가 여기 나올 때마다 그냥 계속 좀 안 좋은 말씀을 드려가지고 좀 마음이 그렇긴 한데 많은 분들이 이 금리 오르고 뭐 또 시장이 반등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 이제 뭐 다 반영했나 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는데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장은 유동성과 경기 확장이라는 게 둘 다 지금 가고 있는 장이었고 지금은 유동성이 그중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 기댈 수 있는 언덕이 경기인 거고
그래서 예전보다는 많이 불리해진 상황인 것만은 분명한 거예요. 그 상황에서 경기도 사실 최근에 보면은 좀 이제 부담스러운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왜냐면 고물가 자체가, 그 다음에 금리를 올린다는 것 자체가 여러 측면에서의 부담,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은 투자 자금 조달에 있어서, 또 가계 입장에서 보면은 기존은 이제 대출 받은 거에 롤오버가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이자 소득의 이자 비용이죠. 이자 비용의 증가,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압박하기 때문에 사실은 반등 뭐 충분히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기조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증시는 좀 처해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 정말 확실하게 우리가 느끼려면 물가가 내려가기 시작하고 긴축의 강도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약화되기 시작할 거다. 이 믿음이 생겨야 되고, 그게 상반기 중에는 그러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예. 일단 뭐 증시가 작게 소폭 이게 상승 반전의 흐름은 보일 수가 있겠지만 큰 기조로는 상승 흐름은 지금 당장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문제는 지금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지금 우리 증시에서 좀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외국인들이 파는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네. 작년 한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느낌이었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사고, 지금도 물론 많이 사십니다만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아졌었잖아요. 우리 3,300까지 갈 네. 때. 그때는 이익 실현이라는 개념이 좀 더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의 긴축이 작년도 한 중반 정도부터 얘기가 시작된 다음부터는 이게 결이 좀 바뀌면서 미국이 긴축을 시작했을 때 나타나는 어떤 이머징 마켓의 부진, 이거를 사전에 반영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기존에 우리가 제조업 경기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이제부터는 경기가 좋아져도 이거는 서비스업 또는 뭐 여행이라든지 이런 쪽일 거다. 이러면 한국이 받던 상대적인 어떤 고밸류에이션은 조금 내려가야 될 필요성. 그리고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또 금리 인상을 빨리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나타나는 이 시장 자체의 모멘텀 부족,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뭐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죠. 게다가 최근의 상황을 보면 미국이 금리를 빨리 올리기 시작하니까 원화 가치가 하락할 거라는 예상도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제가 보기에 일단 단기적으로 상반기까지 들어올 가능성 별로 없다. 그러니까 하반기도 좀 지켜봐야 된다. 말씀드렸듯이 물가가 정말 내려가면서 네. 미국에서 긴축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기대나 실제 속도에 대한 어떤 전망이 떨어지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제가 보기에 외국인들은 꾸준히 좀 매도가 이어질 것 같아요. 네, 좋지 않은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네. 자, 그리고 또 중국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중국의 GDP 발표가 있는데 이 봉쇄 조치에 따른 지표 부진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뭐 당연히 우리 재작년이죠. 재작년 코로나가 막 확산될 때 보면 봉쇄하고 그런 나라들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았었어요. 근데 다른 나라들이 받는 충격하고 조금 다를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제 활동이 안 되면서 내수 부분이 이제 확 취약해졌는데, 중국은 내수 부분이 취약해지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그 상하이 부분에 보면은 이 자동차 공장 이런 거 엄청나게 많단 말이죠. 네. 그리고 최근에 보면 뭐 시안이나 이런 쪽들도 결국은 봉쇄가 불가피할 거다, 이런 예상들도 나오는데,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한 중국의 경제 성장을 하락하는 건 불가피하다. 근데 문제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에너지 관련된 수요가 줄어드니까 유가도 떨어지고 그럴 거라고 보는데, 이번에는 그런 작용도 한편으로는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급망 훼손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이 상충되면서 물가에는 기대만큼 좋은 그런 현상을 못 나타내준다고 보면, 물론 이제 여기에서 중국이 이제부터는 유동성을 막 풀면서 중국 자체의 경기를 부양할 겁니다. 그거는 중국에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네.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공급망 훼손과 물가 상승 이런 거에 대한 충격을 상대적으로 받아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이 성장, 그러니까 봉쇄나 이런 부분들은 다른 나라 증시에 좋지 않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당연히 뭐 업종별로도 마찬가지고 좋지 않은 업종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네, 일단 중국의 이런 봉쇄 조치로 인한 경기 하락은 많은 나라들에게 좀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저희가 박스권에 갇힌 횡보 장세에서 저희가 자산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 가져가야 될까요? 예, 그나마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도 크게 떨어지진 않잖아요. 이게 네. 결국 뭐냐면 많이 떨어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고점 대비해서는 20% 이상 떨어져 있고, 이제 그런 측면 때문에 또 단기적인 어떤 트레이딩의 기회들이
순간순간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는 증시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입장을 갖고 이번 상반기에 뭘 좀 고민하셔야 되냐면 제가 이렇게 쭉 과거 데이터를 보니까 한 10년 주기 또는 뭐 한 15년 주기를 놓고 증시가 굉장히 좋을 때, 그 다음에 금과 원자재 가격이 좋을 때 이렇게 좀 나뉩니다. 미국 네. 같은 시장을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시기에 우리가 혹시 진입하고 있는 거 아니냐. 증시 지난 한 10여 년간 좋았잖아요. 그런 네. 10여 년간 좋았던 증시가 계속 이어나가는 장인지 아니면 한동안 이게 좀 부진하고 상대적으로 에너지라든지 또는 뭐 유가가 되겠죠. 유가라든지 금 같은 쪽이 좋은 장이 되겠느냐. 이거를 좀 판단하셔서 본인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조금은 그 안정적으로 맞춰놔야 되는 이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이 주식에 대한 그 비중을 너무 높이시는 것, 또 빚내서 주식 투자하는 거는 조심하시고 예. 안 하시는 게 좋고 전체적으로 이 고물가와 관련된 부분들에 좀 초점을 맞추고 증시 쪽에서는 고물가를 잘 견디는 기업, 그 다음에 뭐 이런 시기에는 방어적 주식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통신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또 금리가 오를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금융주 일부 이렇게를 좀 편입하면서 대응해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고물가에 초점을 맞추면서 방어적 주식에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